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부채 측면의 유동성 위험과 자산 측면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서 유동성 조달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한 번 더 재촬영을 했는데, 영상을 찍고 한 10분 정도를 떠들고 혹시나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자 타임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유동성 위험을 그럼 관리를 하려면 미리미리 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내가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자면 유동성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유동성을 매입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동성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동성 저장, 영어로는 저장된 유동성 해서 stored liquidity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유동성 위험이 걱정이 되면 유동 자산을 미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혹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저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재무 상태표 상에서 특히 자산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 자산을 비유동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를 관리하는 그런 위험 관리 방법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미리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전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자산은 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같은 거였잖아요. 이런 대출자산은 비유동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저장 방식을 사용해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대출 자산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린다. 즉 지급 준비를 많이 하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대출 이자를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수익성이 하락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보통 중소형, 중형이나 소형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동성 저장 방법을 통해서 그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소형 금융기관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저장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유동성 매입, 이와 대비되는 유동성 매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 매입 혹은 매입된, 차입된 유동성이라는 것은 purchase liquidity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유동성 위험이 실제화되는 순간에 빠르게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즉 차입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동성 매입의 특징은 유동성 저장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유동성 저장은 유동 자산을 많이 쟁여놓자. 그래서 자산 측면에서 관리를 시행했다면 이 유동성 매입은 돈을 빌려오자. 즉 부채 및 자기자본 측면에서 관리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미리 대비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게으른 배짱이처럼 행동하자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가 실제로 정말 발생하기 직전에 내가 돈을 빌려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하실 때 아까 유동성 저장이 5월 27일까지 보고서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5월 초에 미리 이 과제를 해놔야겠다라는 자세보다는 5월 27일 날 과제를 내면 되니까 5월 25일에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 저장 방법보다는 상당히 사후적으로 이제 사건이 정말 발생할 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유동성 저장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쓸모없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유동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대출에 다 몰아넣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를 통해서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무조건 우위에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 대신 긴급한 순간에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만약 못 빌려오면 큰일이 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주로 금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해서 전통적인 유동성 저장 방법에 비하면 상당히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자금을 쉽게 빌려오기 쉬운 금융기관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금융기관보다는 대형 금융기관, 어디나 이제 신뢰도가 있고 신용도가 높은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이 유동성 매입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시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는 한 가지 금융기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동성을 조달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지역은행이 있는데 머지않아 2억 원 정도의 예금까지는 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지금 앞으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고 또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율들이 이제 다르게 존재하는데, 먼저 이 은행은 예금 이자를 연 2%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는 평균적으로 8%의 이자에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차입을 할 때 이 차입금의 조달 비용,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대략 연평균 7%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은행의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총 자산은 10억 원이고 현금 1억 원, 대출 자산 9억 원을 가지고 있고 예금 6억 원, 차입금이 현재 이미 2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본은 2억 원, 그래서 총 부채 및 자기 자본이 10억 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금 중에 6억 원 중에 2억 원까지는 이제 긴급한 일이 일어나서 대출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인출하는 예금자들에게 줄 것이냐라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 1, 바로 유동성 저장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산의 관점에서 자산의 분배를 바꾸는 것인데요. 아까 9억 원의 대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9억 원의 대출 자산 중 2억 원을 처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억 원의 대출 자산에서 7억 원으로 대출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현금 자산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저장 방식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서는 자산상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산 측면의 유동성 위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방안 1에 따라서 실제 만약에 정말로 예금 인출이 그렇게 2억 원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예금이 6억 원이 있었는데 2억 원을 정말 인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또 아까 가지고 있던 3억 원의 현금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자산은 8억 원으로 10억 원에서 2억 원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 총 부채 및 자기 자본도 422해서 8억 원으로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만큼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미리 대출 자산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올려서, 즉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올려서 현금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은행은 예금자들의 급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유동성 위험을 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유동성 매입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매입한다, 즉 자금을 빌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현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2억 원의 자금을 빌려오자 라고 착수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예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차입금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유동성 매입 방법을 활용할 경우 대출 자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자산은 그래서 1억 원에서 차입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 원으로 2억 원만큼 늘어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자산도 3 더하기 9는 12, 총 부채 및 자기 자본도 6 더하기 4 하면 10, 10 더하기 2 하면 12 해서 12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실제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방금 확보해둔 현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6억 원의 예금이 4억 원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3억 원의 현금이 1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두 번째 방안에서는 대출 자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신 차입금이 아까보다 방안 1에 비하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행은 1번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2번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따르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할 때 각각 예상되는 수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방법을 따를 때 나의 넷 인컴, 순이익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대출 자산을 줄이고 그 대신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그 늘어난 현금으로 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자산도 감소했고 예금도 감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변화량은 각각 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대출 자산의 연 평균 이자가 8%였기 때문에 대출 자산이 2억 원 줄어들으면 내 순이익이 약 2억 원 곱하기 0.08 해서 약 1,600만 원씩 연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수익성이 높은 고정자산인 대출자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없는 현금자산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론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금자들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어졌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금 이자는 나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금액은 얼마냐? 예금 이율이 평균적으로 2%였기 때문에 2억 원에 2%를 곱하면 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큼은 예금이 줄어들어서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순이익의 변화는 1,600만 원을 손해보고 400만 원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약 1,200만 원이 이제 감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안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안에서는 부채 사이드에서, 부채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죠. 차입을 해왔어요. 차입을 해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느냐? 2억 원에 대해서 7%의 평균적인 차입 이자를 지급해야 되므로 이 금액은 계산해보면 1,4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00만 원만큼 내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금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2%의 이자씩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방안에 따르면 내가 1,400만 원을 더 주고 400만 원을 아꼈기 때문에 총 1,000만 원씩 예상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 예상 순이익은 줄어들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위험이 실제화되었기 때문에 위험일 때는 좋았지만 위험의 단계일 땐 좋았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된 불확실성이니까 좋았지만 결국 그게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라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서 나의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손실이 생기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올바른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1번 방안, 즉 유동성 저장 방법을 쓰면 내 순이익이 1,200만 원이 줄어들고 2번 방법, 유동성 매입을 사용하면 수입이 1,000만 원 줄어든다. 그러면 2번 방안이 낫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유동성 매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유동성 위험 관리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 두 번째 방법인 유동성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저장과 달리 이 유동성 매입을 활용하면 자산을 분배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고정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는 이제 차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유동자산을 줄이고 유동자산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수익을 벌어들 수 있는 수익자산을 줄이고 그냥 현금성 자산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유동성 매입이 조금 더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는데 좋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저장보다는 유동성 매입을 통해서 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려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금융기관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야, 만약에 내가 유동성이 없으면 네가 빌려주라. 그 대신 나도 내가 유동성이 있는데 네가 없게 되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서로의 해칭이 가능했어요. 유동성을 관리할 때 서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서로 간의 자금의 차입과 다시 상환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이제 인터뱅크 마켓 해서 은행 간 대출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면서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흐름이 깨진 것이 바로 2008년에서 9년 동안 발생했던 세계 금융위기이죠. 이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바로 이 유동성 매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짤을 보시면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서 구경했는데 돌아보니까 제 집이 불타고 있는 거임, 이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바로 세계 금융위기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쪽에 금융기관이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해서 아이고 안타깝네 했는데 너도 나도 야 나도 이렇게 다 같이 동시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자, 서로 돈을 필요한 경우 빌려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성 매입 방법을 잘 활용하면 돼 라고 했던 금융기관들이 야 나 진짜 급해 돈 빌려줘 했는데 나도 지금 급한데 못 빌려주겠다 미안,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느냐. 결국 이렇게 유동성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fire sale, 이 자산의 급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안타까운 게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투자자가 다 주식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값이 똥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대출 자산이나 이러한 다른 기타 자산을 유가증권 같은 것을 동시에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대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결국 서로들 손해를 보면서 현금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다 못되게 되면 심지어는 그마저도 못 팔게 되면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부도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미리 나는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거야 했던 이제 거북이 같았던 그런 유동성 저장을 더 활용한 이제 중소금융기관은 오히려 미리 현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기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 않은 반면 이 대형 금융기관들은 야 나는 신용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동성 매입을 활용해서
purchase liquidity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다가 큰일 났다 하고 바로 큰 위기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세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대형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그래프를 제가 과거 은행의 사례를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 위험 관리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동성 위험은 결국 현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유동성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건데, 그것이 유동성을 미리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유동성을 필요한 때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유동성 매입 방법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이 다 같이 위기를 겪게 되는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 특히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집단인 은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지금까지 신경 안 썼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유동성 관리 지표를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젤 3, 이 바젤 3차 협약에 따른 은행의 자율협약인 유동성 관리 지표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